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때는 세조 1년인 1455년 12월 16일 한성 서대문 밖 근처 반송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시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반송정이라고 하면 이 서대문 밖에 있는 정자입니다. 이 반송정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됐는데 시체를 본 의금부의 관리들은 엽기적인 시체 상태에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온몸이 칼로 깊게 찔린 상처가 나 있었고 눈이 모두 뽑힌 채 성기가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털로 짠 버선 하나가 놓여 있었죠. 상태로 보아 그냥 말다툼 끝에 벌인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원한을 가지고 살인한 게 분명해 보였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의금부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실종자들로 조사 범위를 좁혔고 시체의 신원을 이석산이라는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조한테 보고했어요. 그리고 세조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석산이라는 사람은 왕실의 종친이며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세조를 도왔던 인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석산이라는 사람은 왕실의 종친이면서 공신인 거예요. 그래서 의금부에서는 이석산이 확실하니 어서 현상금을 걸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라고 대책을 건의했고 세조는 이걸 받아들여서 일단 현상금을 걸긴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무슨 목격자는 양인일 경우 관직을 주고 천민이면은 뭐 면 100피를 주라면서 현상금을 운운하는 이 의금부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철회합니다. 세조는 사람이 죽으면 얼굴빛이 변해 달라 보이는데 이석산의 시체라는 것을 어찌 알았는가 라면서 못 믿어했고 결국 동부승지 이휘를 불러서 의금부와 함께 이석산의 시신을 복검하게 했습니다. 이휘는 속과만을 통과한 채 대과는 붙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바득바득 자기 능력만으로 정삼품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물론 역시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복검이 시작되자 이휘는 이석산의 시신을 다시 검안했어요. 일단 이석산 본인이 맞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이석산의 친모와 유모 등을 불러서 몸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석산의 친모가 발꿈치에 검붉은 흔적이 있고 일찍이 병을 앓아 머리털이 모두 빠졌다 라고 하기에 시체를 살펴보니 일치합니다. 이 시신이 이석산임을 확인한 이휘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금부에서 칼에 찔렸다라는 상처를 보니까 상처의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칼에 찔리면 세로로 긴 상처가 이렇게 나야지 정상인데 이석산의 몸에 난 상처는 원형이었어요. 칼에 찔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주무원록 3권에 따르면 창에 깊게 찔리면 창자루에 의해 둥그런 상처가 난다라고 했으니 아마 흉기는 칼이 아니라 창이었을 겁니다. 이후 이휘는 주변 인물 조사를 실시했어요. 일단 이석산이 실종되었다가 서대문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는지 그의 행적을 찾아야 했어요. 일단 이석산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언제 보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은 모두 그가 친구였던 신간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간을 찾아서 물으니까 그날 이석산은 자기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간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변고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석산의 흔적이 뚝 끊겨버리자 난감해하던 이휘에게 신간은 이석산이 갈 만한 곳을 안다 라면서 이석산의 이성관계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이석산은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귀고 있는 여자, 막비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곧 꼬실 예정이었던 노래를 부르는 기생, 금자를 만날 확률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휘는 이석산이 가족들에게 신간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간 뒤에 실제로는 막비나 금자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 두 여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단 막비의 집을 수색했는데 별거 없는 집인데 약간 좀 이상해요. 분명히 깨끗한 집이고 별다른 특징은 없는데 한쪽 벽이 약간 색깔이 달라요. 뭐지? 하고 봤더니 최근에 벽을 다시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휘가 벽지를 뜯어내자 그 뒤에는 핏자국이 낭자했습니다. 이렇게나 벽에 튈 정도였으면 시신을 옮겼을 때 피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루 밑을 살폈더니 마루 밑에 모래가 막 잔뜩 쌓여 있어요. 뭐지 싶어서 모래를 걷어내니까 피 묻은 흙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집안 사람을 불러 이 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황급하게 대답하기를 말을 치료할 때 흘린 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말을 사랑방 마루에서 치료했대요. 마루 밑에 왜 말피가? 사랑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이휘는 방안 여기저기를 수색해본 결과 또 다른 증거물을 찾습니다. 방석 밑에서 이석산의 옆에 떨어져 있었던 털로 짠 버선 하나를 발견했고요. 작은 철창을 발견합니다. 수색을 마친 이휘는 이석산의 시신을 다시 검시하면서 막비의 집에서 찾은 창을 상처에 딱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버선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휘는 막비를 신문하게 되는데 이석산과 정을 통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막비는 자신은 공신의 첩인데 어찌 함부로 욕을 보이십니까? 라면서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막비는 공신 민발의 첩입니다. 이 민발은 글을 읽지 못하였으나 무예가 출중하고 특히나 활을 잘 쏴서 세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 역시 정삼품 관직에 있었으며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운 공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살인자가 굳이 부득불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놓고 번거롭게 바지를 벗겨갖고 성기를 잘라내겠습니까? 치정살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막비가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그녀는 여성이었고 당시 여성들은 남성을 살해하고자 할 때 술이든 밥이든 독을 타서 방심을 유도해 독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여성이 창을 휘둘러가면서 남성을 살해할 가능성이 너무 낮은 거죠. 자, 그렇다면 치정살인으로 엮일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민발이었던 거죠. 자, 게다가 민발은 공신이 되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예전에 형의 첩이랑 몰래 만나던 관원을 때린 적이 있어요. 자기 일도 아니고 형의 일이었는데 형의 첩이랑 만나던 관원을 때렸어요. 정황상 이석산은 가족들에게 친구 신간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고 막비와 만나 정을 통하였는데 그 장면을 민발이 발견하였고 대노하여 이석산을 죽여 시체를 유기했을 겁니다. 만약 이미 민발이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조용히 불러다가 따로 죽이지 자기 집에서 굳이 죽인 다음에 직접 옮기는 수고를 하진 않았겠죠? 이에 막비에게 다시 네가 죽인 것이 아니다. 네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니 막비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이석산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휘는 이미 범인이 민발임을 확신했어요. 세조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민발을 의금부로 데려와서 곤장을 때리면서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범행 동기와 살인의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세조가 민발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거두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민발을 석방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민발은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고 또 원종의 공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일로 몸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면서 민발을 감쌌어요. 세조의 입장에서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었고 그때 자신을 도왔던 이 공신들의 충심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의심스럽다라고만 여겨지는 상황에서 공신이었던 민발을 처벌한다면 혹은 사형에 처한다면 다른 공신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고 정치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철창과 버선이라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고민이 됐는지 승정원에 은근슬쩍 민발은 공신인데 어찌 처리해야겠는가 라고 하문하니 승정원에서는 민발이 공신이나 이석산 역시 공신이기에 죄를 감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는데 세조는 끝끝내 목격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민발을 살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후인 1456년 1월 12일 이석산 사건이 미제로 찜찜하게 남아서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신하들과 사정전에서 새해를 맞아 세조가 한 잔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이휘가 술을 마시고 세조한테 술주정을 부립니다. 아니 민발이 이석산 죽인 거 확실한데 왜 조사를 안 해? 아니 뭐 공신이면 다야? 공신이면은 뭐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 했고 이에 세조는 민발이 죽인 거 아니랬어. 네가 봤어? 민발이 죽인 거 봤어? 아니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신들? 이라면서 대신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의심할 만합니다. 라고 정색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뻘쭘해진 세조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옆에 있던 세자에게 구종직의 사람됨을 아느냐? 참으로 어진 선비이다. 라고 갑자기 화제를 돌려버려요. 술주정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자리에 있었던 구종직이 본인이 언급이 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석산의 사건에 관련 있는 사람을 방면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민발이 공신이라지만 어찌 죄를 묻지 않으십니까? 임금께서 너무 총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 너무 옳은 말 해버렸어. 이에 세조는 화가 나서 구종직을 밖으로 끌어냈고 정신을 차린 구종직이 다음날 세조를 찾아가서 신이 어제 술에 취하여 결례를 하였으니 청컨대 대죄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세조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음주 관련 사고에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예전에 정인지가 한번 술을 마시고 세조한테 야! 너! 한 적이 있거든요. 불경죄를 저질렀는데 세조는 다음날 쿨하게 넘어가 줍니다. 때문에 구종직 역시 내 너를 연로하여 불쌍하게 여기니 가서 일이나 보라 라면서 넘어가 줍니다. 이 세조가 유독 술 관련해서 되게 너그러웠어요. 영조도 좀 그랬다. 영조도 자기가 그 곡식으로 자꾸 술을 만드니까 분명히 금주령을 내렸는데 본인도 이제 술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신하가 그 전에 술 마시는 거 본 거 같은데 라고 한마디 하니까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오미자차를 한 잔씩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구나 라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는 술자리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지 전지를 내려서 이석산을 죽인 사람을 고발하면 양반이라면 정팔품에 봉하고 관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3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 하지만 알고도 고발치 않는 자는 극형에 처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민발이 범인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것을 본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휘가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이 분명한데 죄를 주지 않으시니 신은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석산의 참혹한 죽음은 사람의 탈을 쓰고 저지를 수 없는 일입니다. 민발을 조사하여 처벌하소서! 라면서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했고 1절, 2절, 다음날 와가지고 3절 돌림 노래까지 부르니까 이휘를 보면서 세조가 열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민발을 의심하는 게 다 너 때문이다. 원래 큰 옥사는 신중히 해야 하며 죄인을 잡아도 마음을 비우고 조사함이 옳다. 민발은 의심할 단서도 없는데 네가 더 수상하다. 누가 시킨 것이냐 이놈. 이러면서 이휘를 파직시키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휘도 공신이었고 심지어 죄가 없었으므로 세조도 찔렸는지 1개월 뒤에 이휘를 석방하고 다시 복직시켰어요. 하지만 이 수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약간 국토교통부 이런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술주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파직이 되고 막 감옥에 가고 이러는데 이 와중에도 민발은 꿋꿋하게 신하들이 참석하는 모든 연회와 대회에 다 참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사에 진전은 없고 누가 봐도 민발이 범인인데 왕이 자기를 감싸주니까 떳떳하다 이거죠. 그쵸. 시간이 지나도 이석산과 관련된 제보도 없고 수사에 진전도 없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이번에 이석산을 죽인 자를 고발하면 상을 주고 고발치 않는 자가 있으면 벌을 주겠다 했는데 시체가 발견된 정시처에서 삼전린 등 수십을 고신하였어도 제보가 없고 무고한 일을 형벌하니 형벌은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뜻의 심이 어긋난다. 이제는 삼전린을 다시 묻지 말라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삼전린은 살인사건 현장이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새 집을 조사하는 걸 삼전린이라고 불러요. 삼전린, 삼결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는 거의 그냥 목격자가 없으면 사건 마무리하자랑 다름없어 보이죠. 하지만 세조 본인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다 뿐이지 본인도 민발이 범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발이 사고를 칩니다. 세조 2년 4월 20일 이석산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뒤 세조가 중국 사신을 맞아서 태평관에서 잔치를 열었고 잔치가 끝나자 민발이 술에 취해서 종친이었던 이명대군에게 시비를 걸면서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이명대군 이관이신가? 어디를 가시는가? 아무데도 못 가. 라면서 꼬장을 부렸고 세조가 민발을 불러 제지를 했으나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조가 민발의 손을 잡고 반복하여 제지하였으나 민발이 만취해 듣지 않자 세조는 민발에게 장 10대를 치게 하였는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열이 받은 세조는 그를 의금부에 하옥시킵니다. 그러면서 세조는 민발은 완악하기 짝이 없다. 대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그를 아껴 구제해 주었고 또 이석산을 죽여 온 나라가 다투어 죄 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니 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면서 대노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본인 입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석산을 죽여서 나라가 죄를 주기를 청하였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는지 참수는 하지 않고 곧바로 파직시키고 귀양을 보낸 뒤에 대신들에게는 또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니까
한 번만 봐줍시다. 라면서 그를 두둔합니다. 이후 세조는 민발을 유배 보냈다가 또 다시 불러서 곁에 두었고, 민발은 세조 때 승승장구하다가 이후에 중간중간 한 번씩 감옥도 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으나 삐걱거리다가 잘 살다가 64세에 사망했어요. 자, 그리고 되게 뜬금없지만 민발의 처벌을 주장하던 이휘는 단종의 복위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가담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육신과 함께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이석산 살인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 민발이 범인인 것 같긴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묻혔어요. 공식적인 범인이 없고 이석산의 살인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